한국 무기? 동남아에는 미국제 무기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2025년 5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방콕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태국군 예산의 87%가 미국 무기, 캄보디아 공군력 사실상 제로, 동남아 방산시장 미국 독점.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6개월 후 태국이 한국제 K9 자주포 긴급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이 천무다연장 로켓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동남아 방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오늘 저는 펜타곤에서 30년간 근무한 국방 전문가가 직접 목격하고 고백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그 놀라운 6개월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2년간 국방정책과 무기 수출을 분석해왔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걸프전에 참전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년간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펜타곤 국방안보협력국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정책을 담당했죠.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미국 무기가 어느 나라에 팔릴 것인지,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의 책상 위에 올라갔고 때로는 백악관까지 전달됐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이며 우리가 없으면 동맹국들은 국방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죠. 특히 동남아시아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들 국가의 국방 예산, 무기 도입 계획, 작전 교류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동남아 방산시장 보고서는 업계의 바이블로 통했죠. 그리고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미국이 지배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2025년 5월, 저는 방콕에 있었습니다.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자문 역할로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은 화려했습니다. F-16 전투기,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 무기 체계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죠. 유럽 업체들도 있었지만 규모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한국이 무슨 무기를 만든다고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국 국방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요? 글쎄요.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동남아 시장에는 미국제 무기가 더 적합합니다. 호환성, 훈련 체계, 부품 공급망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죠.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동남아시아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2025년 6월 초 캄보디아 포병부대가 태국 국경 마을 아라냐프라텟을 향해 BM-21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민가 17채가 불타고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DC의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온 전화였죠. 해리슨 박사님, 태국 상황 보셨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위성사진, 현지 언론 보도, 태국군 동향. 모든 것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큰 전쟁으로 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충돌은 동남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며칠 안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유엔이나 아세안이 중재에 나서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국이 우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합니다. 명백한 지원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구나. 지정학적 개임의 시작이구나. 6월 초 태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F-16 전투기 4대가 출격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교량과 보급로였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교량 2개가 무너졌고 캄보디아군 보급 트럭 7대가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구형 맥-21 몇 대가 있었지만 부품 부족으로 10년째 경납고에 방치돼 있었죠. 조종사도, 정비 능력도, 작전 능력도 없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달랐습니다. F-16 전투기 12대, 그리펜 전투기 8대, 공격 헬기 15대, 그리고 VT-4 전차 50대.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72시간 내 종료 예상. 그리고 결론은 더 명확했죠. 태국의 공중 우세는 절대적이다. 캄보디아는 48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공중 우세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데이터도 명백했습니다. 태국 공군력 대 캄보디아 공군력 비율이 무한대 대 0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죠. 6월 중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나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에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나섰으니 이제 끝이구나. 그는 협상의 달인이고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6월 중순 태국 방콕에서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태국 총리, 캄보디아 총리, 그리고 트럼프의 특사가 모였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아침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진행한다. 성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7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동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분석은 항상 정확하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예측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휴전협정이 발표된 지 정확히 48시간 후 6월 중순 캄보디아군이 다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민간인 7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부상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신의가 없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냐.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태국 정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6월 중순 태국 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다. 전면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가 실패한 겁니다. 48시간 만에 휴전협정이 휴지 조각이 됐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6월 중순 태국군이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F-16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을 침투했고 지상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VT-4 전차 부대가 캄보디아 진지를 향해 진격했죠. 캄보디아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공군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포병으로 맞섰지만 태국 전투기들의 정밀 폭격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지뢰를 설치하고 게릴라전을 펼쳤지만 태국의 압도적 화력 앞에서 버티기가 힘들었죠.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태국군 사망자 4명, 부상자 18명, 캄보디아군 사망자 11명, 부상자 47명,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15만 명이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명백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국경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아시아 방산시장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었습니다. 6월 중순
저는 워싱턴 DC의 국방정책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주제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과 동남아 안보 정세였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펜타곤 출신, CIA 분석관, 국방산업체 임원들이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상황은 명확합니다. 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72시간 내에 항복하거나 협상을 요청할 것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태국 전투기 20대 대 캄보디아 전투기 0대, 태국 공격 헬기 15대 대 캄보디아 공격 헬기 0대, 태국 현대식 전차 50대 대 캄보디아 구형 전차 12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캄보디아는 왜 항복하지 않는 겁니까?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여론이 있으니까요. 결국 캄보디아는 혼자 싸워야 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대전에서 공군력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군력을 갖추려면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중국 전투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FA-50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FA-50이요? 물론 나쁘지 않은 기종입니다. 하지만 경공격기일 뿐입니다. F-16이나 그리펜 같은 제대로 된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죠. 동남아 국가들이 진짜 전쟁을 대비하려면 미국제 무기를 사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했고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동남아 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공군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전투기 없이 얼마나 무력한지 세계가 목격하고 있죠.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전투기 도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는 미국제가 될 겁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K9 자주포나 K 전차 같은 지상 무기는 훌륭하죠.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기술의 정점입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시스템, 모든 게 최첨단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제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태국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방콕에서 만났던 차관의 보좌관이었죠. 제목은 긴급 정보였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비공식 정보를 공유합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과 긴급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K9 자주포 48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12대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K9 자주포요? 지금 전쟁 중인데 자주포를 산다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태국에는 이미 미국제 M10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산을 사는 겁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군요. 태국이 자주포를 산다는 게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군력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는 빠릅니다. 계약 후 3개월이면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3개월이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3개월 후에 도착하는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패닉에 빠진 모양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6월 하순,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태국, 한국과 K9 자주포 48문 긴급 도입 계약 체결. 정말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8억 달러. 납기는 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8억 달러면 F-16 전투기 6대를 살 수 있는데 전쟁 중에 자주포라니.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태국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한 건 공군력인데 말이죠. 한국 방산 업체들이 잘 팔았네요. 하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K9이 M109보다 낫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태국의 K9 도입, 전략적 실수인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제 K9 자주포 48문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 실수로 보인다. 현재 태국에 필요한 것은 공군력 강화이지 포병 전력이 아니다. 8억 달러면 F-16 전투기 6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태국 국방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태국이 실수했군요. 하지만 곧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6월 하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베트남까지요?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무기를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저는 베트남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아는 고위 관계자가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 무기는 훌륭하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곧 검증될 겁니다. 태국이 K9를 실전에 투입할 테니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2025년 7월 초 어느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리슨입니다.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국이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합니까? K9의 사격 정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믿기지 않게 빠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지역, K9 자주포 12문이 일렬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이 포탄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분에 6발, 엠베꾸는 1분에 4발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K9는 1분에 6발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15km 떨어진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첫 발부터 명중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황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보고서에는 K9이 M109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 재원서,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분당 6발, 자동 장전 시스템.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M109는 수동입니다. 포수가 직접 포탄을 장전해야 하죠. 그래서 느립니다. 하지만 K9는 자동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됩니다. 그 차이가 전장에서 이렇게 크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K9의 실전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친 것 같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자주포는 자주포 아닙니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공군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K9이 아무리 좋아도 전투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이 이기는 건 여전히 F-16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7월 초, 태국군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지상군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진격했고 K9 자주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K9의 정밀 포격 앞에서 진지가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의 지원하에 적 진지 17곳을 무력화했습니다. 아군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국제 K9 실전에서 위력 입증,
태국군, K9로 전세 역전.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과장이었습니다. 분명 과장이었죠. K9이 좋다고 해서 전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F-16이 없었다면 태국은 이미 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달랐습니다. 7월 중순 필리핀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K9 자주포 도입을 협상 중입니다. 7월 중순 인도네시아도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 업체와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한국 무기를 원하는 겁니까? 저는 동남아 각국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습니다. 차관님, 왜 K9입니까? 미국도 자주포를 만듭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가격입니다. 그리고 속도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미국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품질은요? 태국이 증명했습니다. K9은 실전에서 훌륭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격과 속도. 저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가격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확히 그걸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점에 위기가 터졌습니다. 7월 초 K9이 처음 전선에 배치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태국 전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K9 자주포 12대 중 4대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고 K9 없이는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태국군 포병 대대장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봐라. 한국 무기는 역시 믿을 수 없어. 전투 중에 고장 나면 우리 병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국군 고문단 책임자가 냉소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 안 된 무기를 급하게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차라리 M109를 샀어야 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8억 달러가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한국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선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패닉 상태였고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팀 15명이 전세기를 타고 태국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즉시 출동한 겁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패닉도 없었습니다. 팀장이 태국군 대대장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20시간 안에 모든 차량을 정상 작동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태국군 대대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시간이요? 부품도 없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농담 아닙니까? 한국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비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문제는 열대 기후의 극심한 습도와 먼지로 인한 냉각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한국의 테스트 환경에서는 재현하지 못했던 조건이었죠. 17시간 후 4대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8대에도 즉시 강화된 필터와 냉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국군 포병 중대장이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이런 책임감과 헌신은 처음 봅니다. 미국 업체는 부품 도착까지만 3주 걸린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모든 K9에 대한 상세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서 태국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긴급 지원 핫라인을 개설했죠. 그 장면을 목격한 태국 장성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한국팀의 대응 속도와 책임감은 충격적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신뢰가 10배 높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무기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위기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부분에서도 미국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이 한국과 FA-50 경공격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FA-50이요?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FA-5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 4억 5천만 달러. 납기 18개월. 저는 즉시 베트남 측에 연락했습니다. FA-50을 산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죠. 박사님,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FA-50은 가격이 F-16의 절반이고 정비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위협 수준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FA-50이라도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F-16은 1대에 6천만 달러입니다. FA-50은 3천만 달러죠. 같은 예산으로 F-16 7대를 사느냐, FA-50 14대를 사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7월 하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동남아 방산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납품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공유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너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이 자주포 몇 대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한국이 동남아에 수출한 무기 계약 규모가 1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15억 달러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초,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정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K9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를 말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궁금한 게 많아서 왔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공장이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며 K9의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도색, 검수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돼 있었죠.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K9 자주포 12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24대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에 12대요? 미국 방산 업체는 한 달에 4대에서 6대 정도 생산합니다. 한국은 그 2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부품 조달 시스템이 효율적입니다. 우리 협력 업체들이 전국에 있고 모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지켜봤습니다. K9 한 대가 조립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정밀했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시험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시험장이요? 네, 저희 자체 시험장이 있습니다. K9의 성능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뒤편의 넓은 부지로 이동했습니다. 거기 K9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10km 떨어진 표적이 정확히 명중됐습니다. 첫 발부터 명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분에 6발, 정확히 10초마다 한 발씩 쏘아 올렸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포수는 조준만 하면 됐죠. 나머지는 모두 자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M109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속도, 정확도, 자동화 수준 모두에서 K9이 압도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공장장이 웃었습니다. 태국군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써보고는 극찬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K9은 진짜다.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전히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만큼은 미국이 우위를 지킬 거라고 말입니다. 8월 초, 저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여기가 FA50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저는 FA50을 처음 가까이서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F-16의 3분의 2 크기였죠. 단발 엔진, 경량 레이더, 제한된 무장, 경공격기라는 이름이 맞았습니다. 이걸로 전투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FA50은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공중전도 가능하고 지상 공격도 가능합니다. 물론 F-16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가격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정비가 훨씬 쉽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합니까? 필리핀 공군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작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이라크 공군도 도입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경공격기는 경공격기일 뿐입니다. 진짜 전투기와는 다르죠. 하지만 그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베트남이 FA50을 12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추가로 12대를 더 주문할 예정입니다. 24대요? 네. 베트남은 FA50으로 공군력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4대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베트남이 FA50에 진지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F-16이나 그리펜을 사지 않습니까? 가격과 정비입니다. F-16은 1대에 6천만 달러이고 연간 정비 비용이 500만 달러입니다. FA50은 1대에 3천만 달러이고 연간 정비 비용이 200만 달러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에는 FA50이 더 현실적입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F-16 12대를 사면 7억 2천만 달러의 연간 정비 비용 6천만 달러. FA50 24대를 사면 7억 2천만 달러의 연간 정비 비용 4,800만 달러. 같은 예산으로 2배의 전력을 확보하고 정비 비용은 더 적게 드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최적의 무기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의 예산은 제한돼 있고 그들이 직면한 위협도 제한돼 있습니다. F-16 같은 최첨단 전투기는 과한 겁니다. FA-50 같은 경공격기가 그들에게는 딱 맞는 선택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관계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국 전선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사 직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태국군이 패닉 상태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K9에 이어 천무까지 문제가 생기다니. 갑자기 공장 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태국 전선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태국군 로켓포 중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30분 후면 캄보디아군 공세가 시작됩니다. 천무 없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방산업체 부사장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입니까? 오류 코드는요? 2417입니다. 발사 통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재부팅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됩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출신 자문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417이면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합니다. 최소 48시간 걸립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2417은 소프트웨어 충돌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코드가 화면에 줄줄이 흘러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태국 전선에서는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8분 후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GPS 동기와 모듈에서 타임스탬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패치를 전송합니다. 태국 중대장에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대로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30초 후 태국 중대장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천무 시스템에 긴급 패치를 배포하십시오.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태국뿐 아니라 다른 고객사에도 예방 패치를 보내십시오. 2시간 후 패치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태국 로켓포 중대장이 화상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무사했습니다. 천무가 정확히 작동해서 캄보디아군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전우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8분 만에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다니. 미국 엔지니어는 4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공장을 나오며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원격 진단 기능을 내장했고 24시간 대응팀이 대기 중입니다. 고객의 전투력이 우리 책임이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파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전투력에는 실시간 지원 시스템까지 포함돼 있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늘 최고의 성능, 최첨단 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속도, 실용성. 이게 동남아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확히 그걸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8월 초,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태국군, K9로 캄보디아군 주요 진지 23곳 무력화, 말레이시아, 한국과 K2 전차 도입 협상, 싱가포르,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검토. 동남아가 한국 무기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펼쳤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동남아 시장의 지각 변동, 미국의 입지 약화. 저는 그날 밤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내용은 솔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류 무기 생산국이 아니다. 그들은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그리고 검증된 성능을 갖췄다.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실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전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FA-50은 어디까지나 경공격기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동남아는 F-16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FA-50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차이가 명백한데요. 실전에서는 결국 성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FA-50만 있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건 F-16 같은 최고가 아니라 FA-50 같은 최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중순, 제 인생을 바꾼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태국 왕림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제목은 특별 초청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8월 하순 태국군이 대규모 합동 작전을 실시합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우리의 F-16 전투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사님을 공식 참관인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8월 하순, 저는 다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태국 국경 지역의 전방 작전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군 장성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작전을 직접 보시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겁니다. 작전 지휘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전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캄보디아군 진지가 5km 앞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F-16 전투기 4대가 출격했습니다. 폭음을 내며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전투기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후, 첫 번째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폭탄이 캄보디아군 지휘소를 강타했습니다. 화면에서 폭발이 보였죠. 1차 타격 완료. 적 지휘소 무력화. 무전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한 대의 천무에서 12발의 로켓이 동시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로켓들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20km를 날아간 로켓들이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차 타격 완료. 적 포병 진지 무력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대의 K9의 일렬로 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를 발사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12발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15km를 날아간 포탄들이 캄보디아군 보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0초마다 한 발씩 K9들이 쉬지 않고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1분에 6발, 12대가 동시에 쏘니 1분에 72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3분째 포격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무전이 끊겼습니다. 2번 포대 응답하십시오. 2번 포대. 지휘소가 술렁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2번 K9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태국군 작전 지휘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2번 포대 상태 보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휘관님, 2번 차량 자동 장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포탄이 절반쯤 장전된 상태에서 정지했습니다. 지휘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탄이 절반 장전된 상태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었죠. 미국군 고문관이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봤죠? 이게 검증 안 된 무기의 위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포탄을 제거해야 하는데 최소한 시간은 걸립니다. 태국군 부지휘관도 초조해했습니다.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문으로는 화력이 부족합니다. 캄보디아군이 우리 포병 위치를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격 포격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지휘관이 한국기술지원팀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기술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5분입니다. 5분이면 해결하겠습니다. 5분이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측은 1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상황을 훈련했습니다. 한국팀 3명이 2번 K9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은 즉시 차량에 올라 진단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비상수동 조작 패널을 열었고 세 번째는 차량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긴장된 4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반격 포격이 시작된 겁니다. 포탄이 3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적 포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국군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미국 고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저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분 30초 후 한국팀장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문제 해결했습니다. 유압 라인 미세 누출이었습니다. 임시 조치 완료. 지금부터 정상 작동합니다. 정말로 2번 K9이 다시 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태국군 포병 대대장이 무전으로 한국팀에게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5분 만에 해결하다니. 당신들은 마법사입니까? 한국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우리는 모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구와 부품을 항상 휴대합니다.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12문 모두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5분 동안 360발의 포탄이 캄보디아군 진지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무기의 성능만큼 중요한 게 현장 지원 능력이라는 것. 둘째, 한국은 그 2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것. 작전이 끝난 후 태국군 포병 중대장이 한국 기술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팀원들과 하나하나 포옹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투력을 파는 동시에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화력의 폭풍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3차 타격 완료. 적 보병 진지 무력화. 무전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태국군 지상군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VT사 전차들이 앞서고 보병들이 뒤따랐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미 전투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2시간 만에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태국군 사상자 제로.
캄보디아군 사상자 추정 200명 이상. 태국군 장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완벽한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K9의 성능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인정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속도, 정확도, 지속성 모두에서 M109를 압도합니다. 장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전에서 써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K9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무기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제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생산 능력을, 시장 감각을 모두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가격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그걸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펜타곤 국방안보협력국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 보고 한국 방산의 위협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오늘 태국 캄보디아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의 M109를 모든 면에서 압도합니다. 속도, 정확도, 자동화 수준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천무 다연장국켓의 정밀도도 놀랍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류 무기 생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지한 경쟁자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는 이 시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봄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K9들이 쉬지 않고 포탄을 쏘아 올리던 모습, 천무 로켓들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던 순간, 태국군 장성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태국군이 F-16보다 K9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F-16은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K9는 새로운 거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였고 그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무기는 당연한 겁니다. 최고니까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받으면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태국군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8월 하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K9의 놀라운 발사 속도, 천무의 정밀도, 태국군의 높은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 시장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납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무기는 최고입니다.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고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절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F-35는 과합니다. 그들에게는 FA-50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시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막아서도 안 됐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한국이 바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초, 전 세계 언론이 동남아에 주목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휴전협상 요청. 2개월 넘게 계속된 전쟁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태국과 평화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태국이 이긴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여러 언론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CNN 앵커가 물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이번 전쟁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군력이었습니다. 태국의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상공을 장악했고,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역할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지상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K9의 압도적 화력이 캄보디아군의 저항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만큼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번 전쟁에서는 그랬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대답이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인터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펜타곤 출신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인정했다. 미국 국방 전문가의 한국 무기 평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미국도 인정하네요. 한국이 이제 진짜 방산 강국이네요. K9이 진짜 대단한가 봅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3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9월 초,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12억 달러 규모의 방산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36문, FA-50 경공격기 12대, 천무 다연장 로켓 8대가 포함됩니다. 12억 달러요? 이건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구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미군 기지도 있고 상호방위 조약도 맺었죠. 그럼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사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필리핀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입니까?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우리는 현실을 봅니다. 태국이 캄보디아를 이긴 건 F-16 때문만이 아닙니다. K9과 천무가 없었다면 전쟁은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 예산에 맞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은요?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초, 인도네시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18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 체결. 9월 초, 말레이시아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K 전차 48대 도입 결정. 9월 중순, 베트남이 추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 12대 추가 구매. 일주일 만에 동남아 5개국이 한국과 총 4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40억 달러요? 이건 동남아 방산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 한국에 넘어가다.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한국은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크게 잠식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한국 무기의 쇼케이스가 됐고, 동남아 국가들은 실전 검증된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동남아 방산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45%로 급락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6년에는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9월 중순,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상황은 심각합니다. 동남아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방산 업체 임원이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립니다. 한국은 우리 가격의 절반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납기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3년 걸리는데 한국은 1년이면 됩니다.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박사님,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가격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확히 그걸 제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F-35 같은 최첨단 무기를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가격을 낮추면 품질도 떨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을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스펙의 제품을 만들라는 겁니다. 한국의 FA-50을 보십시오. F-16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품이 필요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잘못 읽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진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더 잘한 겁니다. 시장을 더 잘 읽었고 고객이 원하는 걸 더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서 증명했다는 겁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한국 무기의 완벽한 쇼케이스가 됐습니다. K9의 압도적 화력, 천무의 정밀도, FA-50의 가성비, 모든 게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확신을 가지고 한국 무기를 삽니다. 미국 무기도 좋지만 비쌉니다. 한국 무기는 적절한 가격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게 시장의 선택이었습니다. 9월 중순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신흥 방산 강국으로 부상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25년 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한국 방산의 세계적 부상이다. 한국제 무기들이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5년 내에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저도 이 기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류 무기 생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무기를 만듭니다.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검증된 성능. 세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동료들, 언론, 방산업체들 모두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5년 11월 초,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겁니다. 주제는 동남아 방산시장의 변화와 미래였습니다. 저는 이 초청을 받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고백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초 서울 코엑스 컨벤션 홀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국 펜타곤에서 32년간 근무한 국방 전문가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미국 무기가 최고이며 다른 나라는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한국은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류 국가라고 무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태국 전선에서 포탄을 쏘는 K9점, 하늘을 나는 FA-50점, 로켓을 발사하는 천무. 이 무기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적어도 동남아를 바꿨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초 한국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15%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48%입니다.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중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점유율은 70%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말에는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성능만 봤습니다. 최첨단 기술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은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확히 그걸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격 비교표가 떴습니다.
F-16 한 대에 6천만 달러, FA-50 한 대에 3천만 달러. 같은 예산으로 F-16 10대를 사느냐, FA-50 20대를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M109 자주포 한 문에 300만 달러, K9 자주포 한 문에 450만 달러. 비싸 보입니까? 하지만 K9는 M109보다 50% 더 빠르고 30% 더 정확합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K9이 압도적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미국 무기는 계약 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한국 무기는 1년에서 2년입니다. 전쟁이 내일 일어날 수 있는데 5년을 기다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건 실전 검증입니다. 화면에 태국 캄보디아 전쟁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한국 무기의 완벽한 쇼케이스가 됐습니다. 저는 직접 전선에서 K9이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1분에 6발, 쉬지 않고 포탄을 쏘아 올리는 걸 봤습니다. 15km 떨어진 목표를 첫 발부터 명중시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다는 걸 말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추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모듈식 설계. 한국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오래된 플랫폼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 무기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사용하기 쉽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합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 모든 분석이 한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법을, 시장을 읽는 법을, 그리고 겸손함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방산시장에서 한국은 주연입니다.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화면에 미래 예측 그래프가 떴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입니다. 2035년이 되면 한국이 2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방자에서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방산시장의 미래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과거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 방산시장은 한국의 시대입니다. 제임스 해리스는 32년간 국방정책을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방산업체 CEO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용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쪽이 이깁니다. 셋째, 실전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자랑해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넷째, 속도의 가치입니다. 완벽한 무기를 5년 후에 주는 것보다 충분한 무기를 1년 안에 주는 게 낫습니다. 다섯째, 적절함의 중요성입니다. 최고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해답이 정답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2025년 11월 초,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K9 자주포 672문 계약 체결. 총액이 약 120억 달러. 120억 달러요? 이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입니다. 한국이 이제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한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이군요.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의 부상,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 이게 제 다음 책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 제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5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추월한 겁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의 수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방 전문가 제임스 해리슨이 6개월간 숨겨진 한국 방산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만했던 전문가가 겸손을 배웠고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이 현실이 됐죠.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라는 작은 분쟁이 한국 방산의 품격과 준비된 힘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실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